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에 그 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건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달러 화폐 위기, 너무 많이 찍어냈잖아요.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살렸던 양적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국채 위기, 미국 국채도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동안. 자, 미국 국채를 지금 사는 매수 주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달러 화폐 위기, 이 미국 국채 위기. 자, 미국 경제의 위기로 본다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또는 경제 위기만 오면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는데 그렇게 살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사태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라고 그러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 정했듯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병들었다라는 거야. 은행들이 전염병에 들었다. 그래서 뱅크데믹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금융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 보액을 전액 보장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말았다가 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막 그 지방 은행들이 파산되고 막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한도가 있다고 그래요.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구제금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전액 보호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현재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넷 웰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달러 화폐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야, 쓰레기. 말 그대로 지금 화폐의 지금 유동성의 한 두 배를 찍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두 배, 세 배를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달러 화폐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세계 각국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다 팔아버리겠죠. 그럼 미국 국채가 폭락을 하겠죠. 국채가 폭락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만약에 이런 뱅킹 런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제네 웰런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 하면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를 잘 사질 않는다고 그래요.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 주요한 그 매수 주체들이 사질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하던 방식, 경제를 살리던 방식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보니까 지난 15일 기준 미 은행 예금 잔액이 17조 5천억 달러, 이경 2,750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경. 그런데 전주 대비 이 예금 잔액이 984억 달러, 127조 9,2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1년 만에 최대 감소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뱅킹런이 일어나면서 자금들이 이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자, 그런 자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기존의 그 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 저렇게 뭐 앞으로 많이 찍어낼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달러 화폐에 대한 불신. 자,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뱅킹런이죠. 중소형 은행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중소형 은행의 예금 잔액이 5조 4,600억 달러, 일주일 사이에 154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달러로 1,190억 달러가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가지고 뭐 금으로 갔다든지 대형 은행으로 갔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의 감소 규모 대비 2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또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는 얼마나 빠져나가나. 계속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자, 2007년 3월 16일 주간 감소폭 이후 최대라는 거야. 자, 중소형 은행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은행이 부도가 나겠죠. 중소형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가 중소형 주식의 주가를 보면 알겠죠. 계속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뭐 뱅커프 은행 그런 은행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은행들의 움직임을. 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 은행들이 기존의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대출이 가계금융, 소매금융이란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 대출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기가 된 그 대출은 연장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그 다음에 일어날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처럼 만기일이 있는 계좌를 제외한 이른바 기타 예금 잔액은 15조 7천억 달러인데 전주 대비 782억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다 빼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들어가고 금 사러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블룸버그는 저축, 당좌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예금이 6.1% 감소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다 높은 투자 상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역시 기타 예금도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이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 하면 JP 모간,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간 스탠리, 그다음에 웰스 파고 뭐 그런 은행을 우리가 대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대형 은행은 예금이 늘었다라는 거야. 87조 1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행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대형은행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현재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SVB 파산 사태 이후에 지방은행 재정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고객들이 중소형 은행에 보관했던 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은행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은행 있잖아요. 뭐 단위 농협은행, 뭐 또는 조금 지역은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협이 있을 거고 새마을금고가 있을 거고 그게 다 불안한 거야. 그다 빼가지고 뭐 우체국으로 옮긴다든지 대형은행으로 옮긴다고 하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이 은행들이 파산되는 거예요. 지방은행들이 파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방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지방의 경제는 우리의 지방의 경제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거기는. 그죠? 우리처럼 뭐 서울 수도권에 뭐 집중된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행의 파산은 미국 경제의 파산이고 이런 지방은행의 파산은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이 났다고 하면 미국은 금융위기가 오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은행 시스템을 향한 불신이 이제 뱅크런으로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옐런 장관이 전에 급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순식간에 그 지역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나 옐런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전액 예금자 보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상원 뭐 청문회인가 어디 가서는 또 아니다라고 했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예요, 위기 지금. 자, 블룸버그는 SVB 붕괴 후 미 은행들이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650억 달러를 빌렸다. 그러니까 지금 뱅킹런이 일어나면서 계속 돈을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순간적인 유동성의 부족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라는 거야. 지금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또 QE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665억을 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돈은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돈을 긴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을 더 풀었다라는 거야. 엉망진창이 됐어. 엉망진창이.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죠.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힘들어졌다는 얘기야. 아, 큰일이에요.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힘들어졌다. 뭐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5%뭐 6% 금리는 이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5% 올랐고 내년에도 5% 오르고 그 다음에도 5%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5%만 오르겠어요? 여러분 점심값이 계속 오르는 거고 교통비가 계속 오르는 거고 계속 오르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5% 6% 금리를 계속 내야 돼. 예? 담보대출 이자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게 그 컨트롤 시스템이 깨졌다. 이제 깨졌다라고 보셔야 돼. 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08년 데자뷰라는 거야.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데자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2008년 파생 금융 상품 부실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 지분을 사들이거나 기업 간 인수합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 그때 뭘 어떻게 했냐면 대형 보험사인 AIG 여기가 이제 망했죠. 여기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에 대한 그 뭐 CDS 증권인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뭐 그 회사들이 부도나면 이제 그 보상해주는 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망한 거죠. 그래서 이 AIG가 유동성 위기로 흔들리자 연준이 850억 달러를 들여 AIG 지분을 거진 80%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했는데 망했잖아요. 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지만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구제해준다는 거센 비판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금을 처박아 넣었는데도 망했다라는 거야. 응? 지금 이제 지역은행이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지역은행 SVB. 그나마 미국이 다행인 게 미국의 대형은행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다. 자,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대형은행이. 유럽의 대형은행으로 넘어갔잖아. CS, 그죠? 크레디트 스위스. 세계 자산 규모 9위. 이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무너졌잖아. 자, 유럽의 CS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도이치뱅크가 무너지면 유럽은 무너지는 거야. 자, 이게 이 아주 좋은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스티븐 켈리 예일대학 금융안정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 이분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금리 위험에 대한 보험 보증 증서를 썼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제 금융을 통해서 보험 보증 증서를 써줬는데 이 선임 연구원은 그것을 시스템의 구제 금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뱅크데믹으로 인한 그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 자, 그것을 구제한 것을 시스템의 구제 금융이라고 이 선임 연구원은 불렀다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적절한 용어예요. 구제 시스템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을 구제 금융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은행의 구제 금융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구제 금융인 거야. 뭐냐, 전 은행에 대해서 예금액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그것을 다 보증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연구원이 시스템의 구제 금융이라는 거잖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어떤 그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가 버티고 있던 그 시스템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제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당연하게 보지 말고 왜 그런지 특이하게 보셔야 돼. 지금 은행 부실이 다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죠. 미국의 어떤 은행 부실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곳저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팬데믹처럼 뱅크데믹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발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졌고, 지난 주말에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주가 폭락으로 휘청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잖아. 7천조 원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칼 아이칸은 2년 전에 이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을 예견하고 거기다가 숏을 쳤다라는 거야. 숏. 하락의 배팅을 6조나 했다라는 거야. 자기 자산의 자기 자산이 한 24조 운영하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 6조를 쳤다는 거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6조를 쳤겠어요. 근데 지금 칼 아이칸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세계의 은행이 다 무너지는 거야. 자, 왜 그렇겠어요? 이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책, 어떤 모기지 증권, 그다음에 많은 그 어떤 상품들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예, 은행을 사는, 그 미국의 큰 빌딩을 사는 것들이 뭐 일반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캐나다에 있는 뭐 국부펀드, 우리나라로 보면 연금, 우리나라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증권회사도 그런 거 사잖아요. 미래에셋 같은데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리치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증권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우리만 그러겠냐고. 미국에 있는 그 부동산이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버블이 너무 꼈던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이 250%가 올랐잖아요. 우리 집값이 저점 대비 250% 올랐잖아요.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잖아. 자,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 그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저금리는 우리보다 더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상업용 부동산에 때려 박았겠냐고. 그리고 그걸 모기지 상품 했을 거 아니야. 리치 상품 했을 거 아니야. 칼 아이칸이 보기에 이거 완전히 버블 덩어리네 하고 거기다 대고 그냥 확 씌어술 쳐버린 거 아니야. 이 천재들은 다른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세계 각국에서 다 샀을 거란 말이야. 이게 터지면은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각국의 은행, 뭐 증권사, 그다음에 연금들 다 부도 나는 거야. 연금이야 부도 안 나겠지만 부실 자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심각성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부도가 나고 뭐 난리가 나면 우리 부동산에 어떤 발행됐던 부동산 PF도 작살 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그죠? 분양이 안 되잖아.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다 분양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입주율이 최저치래잖아. 입주가 안 된다는 거야.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절대 들으면 안 돼. 예? 대비를 하시라니까. 자, 이거 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곳저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일어나고 있다.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뱅킹에서 시작돼서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 무너졌고, 지난 주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 무너졌고, 무너진 건 아니죠. 주가 폭락이 됐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자, 이렇게 은행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은행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은행과 팬데믹과의 합성어인 뱅크데믹으로 규정했다. 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야. 24일에 나온 거야. 이제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이제 세계 은행으로 번져가는 거야. 중국에서 코로나가 번졌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번졌듯이 뱅크데믹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금융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문제죠. 처방이. 옛날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처방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방은 간단해. 금리를 올려가지고 버블이 많이 꼈던 것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처방인 거야. 그죠? 부도날 건 부도나고 상처를 도려내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뱅크데믹의 광풍의 중심에는 관계망 서비스 SNS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빠르게 전파됐다라는 거지. 어디 은행이 부실하대더라. 자, 어느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뱅킹런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폼 뱅킹런이잖아.
그죠? 폼뱅킹론. 자, 폼뱅킹론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처럼 이 모바일이 발달되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예금 한도액이 5천만 원인데 이걸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불안하니까. 왜냐면 한 1억 올리면 한 1억 이하는 안 찾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부실하더라도 1억은 보장되니까 안 찾는단 말이야. 이거 빨리 결정해야 돼. 사실은. 안 그러면 5천만 원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그 지방에 있는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그런 제2금융권들은 다 작살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디가 부동산 PF가 부실하더라 해서 돈 다 빼는 거야. 자, 이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뱅크데믹, 자, 이런 팬데믹, 뱅크데믹 다음은 어디냐라는 게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금액도. 자, 파이낸스 타임즈는 다음은 5조 6천억 달러, 7,227조 원에 달하는 CRE 대출 시장이라는 거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이 지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지난 주말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JP 모간 분석가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대형은행의 분석가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요. 자, 이런 분석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미국 대출 기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중소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CRE 대출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야. 중소은행의 투자 상품 중에 많은 부분이 CRE 대출이라는 거야. 자, CRE 대출은 소형은행 전체 대출의 43%를 차지하며 대형은행은 13%.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좀 충격이 덜한데 중소형 은행은 비중이 크다라는 거야. 문제는 이 중소형 은행이 무너지면 어떤 중간 허리가 무너지는 거잖아.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 자, 이 CRE 대출이 왜 부실한가를 잠깐 보시죠. 전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잠깐 보시죠. 자, 이 사업용 부동산은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겠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리치 상품 아니에요. 금리가 싸니까 부동산에 막 투자를 한 거야.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그 돈을 뭐 자기 돈을 했겠냐고. 다 레버리지를 쓴 거지. 그죠? 그러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잖아. 그죠?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문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공실이 많아졌다라는 거야. 2019년 이후로. 상위 25개 시장의 공실률이 각각 상승했는데 지금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사업이 이 CRE 대출 이런 그 어떤 부동산 상품의 가치가 높은 데 아니에요. 나스닥 기업들이 몰려 있는 데니까. 근데 이 기업이 공실률이 3년 전에 5%에서 2022년 말에는 19%가 됐다라는 거예요. 4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런데 다른 데는 오직 하겠냐고. 자, 그런데다가 금리가 올라갔잖아. 공실률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받아서 나오는 그 렌트비를 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다 대고 이제 중소은행들의 또 금리를 올릴 거 아니야.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상가, 우리나라에서 상가를 사신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한 3% 금리 했는데 지금 6% 이상을 내야 되잖아. 그죠? 100만 원 내던 거를 이자 200만 원을 내는 거야. 임대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100만 원 자기 돈을 꼬라박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버티는 데 한계가 있겠죠. 자,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 우리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CRE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매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자, 비즈니스 인사이드 역시 지역은행, 주식시장 그 다음으로 폭락할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이다라는 거야. 자, 높은 공실률에 높은 금리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도 투자은행 아니면 뭐 증권회사, 그죠? 우리나라 연금 얼마나 많은 돈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겠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 문제가 돼서 디폴트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 은행들도 우리 은행 뭐 우리 그 증권사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금융주들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식 보세요. 우리 증권주들, 은행주들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시라고. 자,
자, 제가 그래서 지금은 증권주, 금융주 뭐 그런 거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계의 뭐 금융주들 절대로 지금 사면 안 돼. 응?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니까? 이거 사겠냐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물건을 내놓겠죠. 주식도 그렇지. 이제 주식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수익이 옛날에 샀으면 수익이 났을 거라고. 그러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프라파티, 상업용 리츠의 주가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 나스닥 종목의 이 리츠 상품들 한번 보세요. 어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약 68%. 이 리츠 상품은 굉장히 안정적인 증권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해요. 이 배당률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살난 거야, 지금. 이게. JP 모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우리는 상업용 주택 최종적으로, 우리는 상업용 주택 담보 대출의 약 21%가 최종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될 거라는 거야. 전체의 21%가 부실 대출, 디폴트가 될 거라는 얘기야. 자,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 형태도 우리도 많이 투자를 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부동산 PF가 문제다. 우리도. 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상업용 부동산 PF 똑같은 건 문제 아니야. 자, 우리도 위험에 노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또 분양도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